네, 안녕하세요. 신상복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지상권. 그 전에 지상권이라는 건 뭘까요? 지상권은 물건입니다. 민법상에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권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민법상에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임차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임대차를 토지를 빌릴 수도 있죠. 그거는 채권이겠죠. 예, 임대차가 될 수 있겠고 무료로 됐을 경우에선 사용대차도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토지에 전세를 할 수가 있어요. 전세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세권이 설정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거기서 말하는 지상권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지상권이라는 거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인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용인 물건이라는 거는 담보 물건과 틀리게 그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담보 물건은 우리가 저당권처럼 그 물건을 기하로 해서 그 금전 채권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물건이라고 하는 건데, 여하튼 지상권 에 대해서는 제가 왜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지상권보다 법정 지상권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강의의 가장 좋은 포인트는 바로 법정 지상권인데요. 우리가 경매를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법정 지상권은 필히 들어가는 하나의 스터디 과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법정 지상권이 진짜 고수가 아닐 경우에서는 부동산 투자 생활에는 전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 자체도 하나의 부동산 투자의 고수를 위한, 그리고 고수가 했던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법정 지상권에 대한 수익 모델은 이런 거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부동산 투자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투자 방식이 있겠구나 라는 얘기를 한번 숙지 형식으로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했을 때 특수 물건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특수 물건의 가장 꽃은 선순위 임차인도 있겠지만 유치권이 가장 꽃이겠죠. 하지만 유치권은 지금 거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라진 건 아닌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경매를 했을 때는 유치권이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바뀐 겁니다. 그걸 바뀐 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법정 지상권이란 원래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그 후 생긴 사정으로 인하여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와 달라질 경우, 그럼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즉 아니죠, 법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토지 소유자가 설정의 의무자니까 건물 소유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거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다 A의 소유였어요. 근데 건물을 B한테 팔았어요. 그럼 토지 소유권은 당연히 A에게 그대로 있겠죠. 이거 법률적으로 A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철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해줘야 돼요. 원래는 법률상으로는 소유권 절대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상식에 어긋나죠. 토지와 건물이 A의 소유였는데 돈 받고 건물을 B한테 팔았는데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A가 다시 건물을 철거 요구를 한다는 거는 상식으로도 어긋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해줘. 즉,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 물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히 보는 것이 법정 지상권입니다. 그리고 간수법상 법정 지상권과 또 법정 지상권으로 나눠지는데요. 법정 지상권은 말 그대로 그 법정이라는 게 그 법률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민법, 그 민사특별법상에 있는 네 가지 종류에 따라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민법상이나 혹은 민사특별법상에 규정이 돼 있는 거는 법정 지상권. 그 외로 뭐 예를 들면 매매는 일반 제가 사례를 들었던 A가 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가 그 둘 중에 하나를 팔았을 경우, 예를 들면 여기 그 사례를 다시 바꿔 말하면 A가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토지를 B한테 팔았을 경우, 그러면은 이 B는 A한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정 지상권이거든요. 근데 매매를 팔았을 경우는 매매거든요. 매매는 법률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간수법상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간수법상 법정 지상권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법정 지상권과 간수법상 법정 지상권과의 차이점은, 법정 지상권은 그 특약으로 인해서 그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전세권 혹은 저당권, 이거는 민법상의 규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전세권자가 혹은 저당권자가 그 경매에 집어넣었어요. 그 기존의 그 채무자죠. A라는 사람이 있고 A가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B가 이 상태에서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그 저당권을 잡았다.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잡았다. 이 경우에서 이 토지가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그래서 C가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선 이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됩니다. 네, 이거는 그 민법상에 있는 법정 지상권 성립인데 이거는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대로 C가 그 낙찰을 받았을 경우 그러면은 피해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피해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3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은 그 특약으로 그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매매로 경우, 예를 들면 A가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을 경우, 예를 들면 토지를 팔았어요, B한테. 그러면은 이때 특약으로 법정 지상권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약으로 법정 지상권을 없애면서 토지를 팔았다. 그러면 무엇을 뜻할까요? 건물의 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건물의 철거 특약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실무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구도심에 있는 다세대 주택 말고 다가구 주택들 있잖아요.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이것들은 솔직히 그 건물도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데 대부분 건물을 뽀갭니다. 즉 부동산 투자를 하실 분,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 물론 뭐 성북동에 있는 뭐 부촌에 있는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 뭐 빌라, 거기는 빌라는 진짜 빌라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빌라입니다. 연예인들 사는데, 여하튼 이런 그 법률상의 다가구나 단독 주택들은 물론 건물을 사는 건데, 뭐 진짜 무슨 뭐 인천 지역이나 부천 지역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단독주택들은 대부분의 수요가 건물을 없애고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혹은 도시원생활 주택들을 만드는 수요다라고 보시면 무방하세요. 네, 그럴 경우에서는 건물의 특약에 대한, 그 건물 철거에 대한 특약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법정 지상권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걸 배제하는 특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너무 갔는데요. 그럼 이런 식으로 법정 지상권이 간수법상 법정 지상권과 그리고 일반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는데, 그럼 여러분께서 부동산을 투자를 했을 때 법정 지상권은 어떻게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은 어떻게 그 투자의 그 수익 모델로 삼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부동산 투자의 법정 지상권을 그 수익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아이러니하죠? 법정지상권은 성립을 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지만 그럼 법정지상권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법정지상권을 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이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진짜 몇십억 단위의 수익 모델을 냈던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신문 기사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국경제신문이고 그리고 입력은 2011년도에 만들어진 그 유명한 사례입니다. 유명한 사례예요. 반드시 들으셔야 될 유명한 사례. 바로 그 수백억짜리 강남 빌딩, 서초동 빌딩이거든요. 그 S 빌딩인데 그 빌딩 하나가 여러분도 그 뭐 포털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건물 하나가 반이 쪼개졌어요. 말 그대로 그 두부 자르듯이 잘라졌어요. 네. 이 투자 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원래 멀쩡한 건물을 반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반 잘린 데는 일반 공터로 해가지고 그걸 팔아먹었어요. 자,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자, 여기서 그 우선 답을 먼저 얘기한다면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되는 거를 밝혀냈어요. 예를 들면 이 건물이 필지가 A하고 B가 있어요. 두 개의 필지, 그러니까 소유권이 각기 다른 두 개의 필지 위에 하나의 건물이 올라갑니다. 필지는 상관이 없거든요. 필지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가 건축법상의 대지 그리고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필지하고는 틀립니다. 소유권의 관계는 틀리고 건축법상의 대지는 뭐 여러 필지일 수도 있어요. 한 건물을 올라가는데 그거는 좀 너무 이상하게 얘기했는데 여하튼 두 가지의 필지 그러니까 소유권이 각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필지에서 건물이 올라갔고 그 두 필지 중에 하나가 그 공매에 넘어갔습니다. 공매에 넘어갔는데 자 여기서 건물이 올라간 상태에서 두 필지 중에 하나가 공매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조세에 대해서의 그 공매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법률 규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이 발음이 안 좋네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부정됐기 때문에 반인으로 잘렸겠죠. 이거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거든요. 그러면은 그 토지, 그 노른자의 토지를 진짜 거짓 한 3배 뛰기, 한 몇십억 이익을 보고 팔아먹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문 기사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처음만 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를 한번 볼까요? 절반 헐려나간 건물. 두 채로 나뉘고 있는 빌딩은 서울 서초동 1573의 13과 1573의 14에 지어진 5층 업무용 빌딩, 삼덕다솜 빌딩이라고 합니다. 당초 두 개의 집원에 한 동의 건물이 올라간 상태로 삼형제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헐린 부분의 토지는 둘째, 그리고 나머지 토지는 셋째가 지고 있었고 건물은 첫째가 대표인 법인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체크포인트 하나. 건물의 소유주는 첫째가 대표인 법인명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각인시켜 주십시오. 머릿속에 쏙쏙. 네. 그러면 다시 얘기를 드려가 보도록 할까요? 문제는 둘째가 사망하면서 발생이 됩니다. 직계가족이 상속세를 내지 못하자 국세청은 이 땅을 공매로 붙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공매, 그리고 그 물건을 분석한 여기 투자자 집단이었거든요. 37명의 투자자 집단이 이 토지를 공매로 낙찰을 받습니다. 자, 왜 낙찰을 받을까요? 자, 여기서 쉽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필지가 가지고 있었어요. 두 필지, 네, 그 서초동 1573의 13, 그리고 1573의 14. 이 두 가지 필지는 그
우애가 좋은, 진짜 우애가 좋은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13은, 예를 들면, 13은 둘째, 14는 넷째, 셋째,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을 올렸죠. 이미 올린 상태에서, 13이, 그냥 돌아가셨네. 아이고, 돌아가셨네. 돌아가셨네. 그래서 그래서 그 상속세,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 필지에 대해서의 상속세가 나왔을 텐데 그 상속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되게 어마어마해요. 뭐 중견기업들, 뭐 대기업들 뭐 상속세 그 폐하가는 이유가 다 있어요. 네, 그 중견기업들 상속세 안 하면 뭐 체납부지로 해가지고 재산 다 뺏깁니다. 여하튼 자, 상속세를 내지 못하자 둘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토지, 그러니까 그 서초동 1573-13이라고 치죠. 네, 이 토지가 공매 넘어간 거예요. 네, 그 구세청 온비드로, 그러니까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온비드로 저기 전자 입찰을 했겠죠. 그리고 그 투자자 집단, 네, 투자자 집단 사모펀드를 가지고 37명이 그거를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받았죠. 그럼 우리가 같은 소유주에 있었을 때는 그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37명의 투자자는 이 필지, 그러니까 그 토지가 그 넘어간 거거든요. 토지가 그 경매로 이 필지를 낙찰받은 이유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이 특수물건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평민들, 저 같은 부동산에 아무것도 모르는 평민들이 이 물건을 봐요. 그러면은 복잡해서 낙찰을 안 받거든요. 낙찰을 안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매의 무서운 점은 공개된 시장으로서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만약에 물건이 하나 경매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경매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경매 물건의 소유주. 네. 실질적으로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법원입니다. 법원이고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경매에 대해서 우리가 경매든 뭐든 이렇게 소유권 이전하면 물리적 하자담보라는 게 있거든요. 민법상에. 근데 하자담보는 그 전소유자, 그러니까 채무자죠. 경매에서 집 뺏긴 사람, 그 사람한테 하자담보가 있어요. 실질적인 처분은 경매 법원이 하면서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다시 이 이야기로 들어가서, 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으면 첫 번째 매수인을 누구로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건물 소유자한테 이걸 팝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건물 소유자한테 팔거나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네, 지료. 아니면은 진짜 노른자의 땅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소송을 걸어가지고 수익 모델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다음 그 사례에 나와 있는 거고요. 여하튼 여기 37명이 지금 감정가액 2005년도 일이거든요. 2005년도 11월 감정가. 2005년도면 저 부동산을 처음 입문할 때네요. 네. 감정가 65억 7천만 원짜리 토지를 46억 1천만 원에 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건물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그 두 필지에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필지가 공매로 나온 겁니다. 공매로. 그리고 낙찰을 법인으로 받은 거고, 투자자 집단이. 그러면은 땅을 팔아야죠. 건물주한테 협상을 먼저 들어갑니다. 하지만 건물주 한마디 하죠. 꺼져 라고요. 그럼 그 두 가지 방법, 한 가지 또 일을 하죠. 바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 소송이 들어갑니다. 이게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소송을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 법정 지상권 소송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법정 지상권 소송. 자, 여기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투자자 집단이 2005년도에 낙찰을 하나 받는데, 그거는 서초동에 있는
4손 빌딩, 빌딩을 지탱하고 있는 두 필지의 토지 중에 하나를, 공매로 나온 하나를 37명의 사모펀드 집단이 낙찰을 받았고, 위에 건물 소유주는 첫째 가 세운 법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매 넘어간 토지는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 또 반대쪽 필지는 셋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낙찰받은 투자자 집단이 건물 소유자한테, 그러니까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첫째 아들한테, 야, 이거 사라 하는데, 명의자는, 건물 소유자는 꺼져.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소송이 들어갑니다. 철거 소송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두 가지 필지에서 건물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한 필지가 소유권이 바뀐 거잖아요. 공매로 인해서 투자자 집단한테. 그럴 경우에서는 이 건물 전부를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측에 또 필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철거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방해받을 수 있는 자기 필지 위에 있는 건물 부분을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전제 하에요. 그럼 이 법정지상권 소송은 어떻게 됐을까요? 2006년 시작한 소송은 피를 말리는 진검승부였다. 1, 2심에서는 A씨 등이 이겼지만, A씨 누굴까요? A씨, A씨 투자자 집단이 이겼지만 대법원에선 다시 고법에 판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거 대법원에서 빠꾸 맞은 거를 고법에서 다시 A씨를 최종 승소를 시켜줬네요. 이런 경우가 있네요.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투자자 집단이, 야, 이거 철거해줘. 내 필지 위에 있는 걸 철거해줘.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되니까. 라고 했는데, 1, 2심에서 다 투자자 집단이 이겼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꺼져.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고등법원으로 빠꾸가 된 거를 최종적으로 다시, 승소를 했습니다. 4년 만에 2009년 12월. A씨. 이게 후문으로는 제가 소위 말해서 뒷구녕으로 들은 후문으로는 이게 투자자가, 이게 성공한 투자가 아니에요. 물론 성공한 투자죠. 근데 4년 만에 37명이 많이 바뀌었어요. 도중에 빠지고 다시 들어오고 다른 사람 투자하고, 그리고 되게 복잡했던 투자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투자가 기간을 오래 끌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동투자, 사모펀딩은 마찬가지입니다. 단타로 나가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한번 빠꾸 막은 게, 아마 투자자 입장들에서도, 투자자 집단 A씨, 사모펀딩에 한 애들 중에서도 타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법원의 쟁점은 바로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이겁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그죠? 네. 그러나 소유자가 다르다고 무조건 지상권이 성립되진 않습니다. 과거 여기서 나옵니다.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자가 한 번이라도 같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첫째 아들은 1990년 이게 90년도에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네, 이 빌딩 자체가 건물 신축 당시 땅과 건물이 모두 자기 명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A씨 등은, 그러니까 투자 사모펀딩이죠. 사모펀딩. 전문 용어로 이렇게 싸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A씨라고 하죠. 펀딩 받은 투자자 집단을, A씨 등은 건축 허가 당시에 동일인 명의였지만 건축이 20% 진행된, 여기서 명의였지만 건축이 20% 정도 진행된 시점에 건축주 명의가 법인으로 변경돼 첫째 아들이 건물을 원시 취득하지 못했음을 밝혀낸 소송이 의뢰해서 이겼다. 이거 정말 대박이거든요. 자, 여기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정지상권과 소유권의 취득 시기에서도 이렇게 맞물리거든요. 자, 이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건물은 90년도에 만들어진 신축 건물입니다. 두 개의 필지에 올라갔죠. 근데 올라갈 때는 첫째 아들 소유였어요.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이 건물을 올린 거죠. 그러면 건물든 토지든 그거는 다 한 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건물이 20% 지었을 때 이게 진짜 이게 대단한 겁니다. 건물이 20% 지어졌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라고 할 수 없겠죠. 건축하는 업자가 첫째 아들에서, 그러니까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뀝니다. 법인. 우리가 법률상에서 법인과 개인은 다른 법률 주체입니다. 우리가 법인 회사 만들잖아요. 법인과 개인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법률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소유권이 바뀔 때 20% 될 때, 건축이 20% 됐을 때 이게 건축물로 인정을 되느냐 안 되느냐. 자, 20%가 건축물로 인정이 됐을 경우에서는 그것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죠. 건축물을 소유권 이전을 한 거니까요, 법인한테. 하지만 20% 정도는 건축물로 인정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원시 취득자가 법인이 되는 겁니다.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 건물로 인정이 됐으면은 원시 취득자가 그 첫째 아들이 됐겠죠. 그러면은 첫째 아들이 법인한테 소유권 이전을 한 거고 토지도 바뀐 거니까, 그러면 한 번이라도 소유권, 토지와 건물이 한 소유자가 됐었죠. 하지만 그 판례, 그러니까 판단은 애초부터 그 건물은 법인 명의,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법인 명의로 된 거라 소유권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는 한 거고요. 그 얘기이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정말 대단하죠? 그거를 한 20% 정도뿐이 안 됐다. 그러니까 90년대, 우리가 소송은 2005년도에 들어갔답니다. 2005년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건물은 이미 1990년도에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첫째 아들이. 근데 이 20% 진행됐을 때, 그 첫째 아들의 그 건물의 건축주의 명의가 법인을 변경됐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미 소송됐을 전에 15년 전의 일인데 그걸 밝혀냈다는 거. 진짜 제대로, 진짜 이거, 난 이 기사 보고 울었어. 와, 진짜 돈 버는 새끼들 진짜 이렇게 진짜 대단하다. 예,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격앙됐네요. 자, 그래서 건물이 반으로 쪼개졌어요. 필지 하나대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A씨 등은 비교적 큰 이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46억에 받았다고 했죠. 46억인데 120억 정도에 팔았대요. 단순 차익은 79억 9천만 원에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정도 법률 공방하고 소송 걸면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건물 소유자는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봐봐요. 여기 다 세입자가 다 들어가 있고 임대 수익을 했던 물건들입니다. 반으로 쪼갰어요. 그러면은 다 나가죠. 임대료도 안 냈대요. 소송 때는. 참. 반으로 잘라놨으니까 이제 또 건물 이거 막아놔야죠. 또 반 잘라놨으면 이게 그 시멘트로 다 발라서 막아놔야죠. 예, 이런 사례. 그러니까 이것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를 밝혀냈기 때문에 진짜 거짐 46억짜리를 120억에 팔 정도로 큰 이익을 받은 물건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상복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